네, 저희 지금부터 EAI 컨퍼런스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개혁, 위기와 대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동아시아 연구원 송채린이라고 합니다. 네, 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시간 내주시고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저희 그럼 먼저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 및 주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데.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연구원장 손열입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회의를 하면 천천히 오시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그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다 와주셨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연구원 사상 초유로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정치 개혁이란 타이틀로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컨퍼런스는 지난 작년 11월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동 모임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양극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런 사고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분단되는 그런 그 현상과 현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체가 또 저희의 연구의 정당성을 상당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올 1월 22일, 24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연구 결과 발표는 오늘 5개의 주제를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비슷한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동일한 자리에서 2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주제가 있고 2부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말씀드릴까, 이대남과 이대녀 이번에 그 계엄이나 탄핵을 둘러싼 그들의 정치 성향들, 그리고 고령층 70대 이상의 분들의 그 정치 성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SNS 분석이 또 있고요.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도 지금 이런 그 양극화, 진영 대결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교 정책의 양극화 문제도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총결산으로 정치 개혁 문제를 금요일 날 다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주요 결과를 지금 발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오전에 몇몇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발표하실 분들께서 상세히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저희 이번 10개 주제를 통해서 관료하는 한 4가지 큰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보는 그 수치는 국민의 과반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난 4년 전에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그 심지어는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선호한다라는 비중도 물론 20%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요 우리 그 정치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나 법원이나 선관위 이런 그 주요 기구에 대한 국가 기구에 대한 신뢰도도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이걸로 보면 20-30% 정도만 신뢰하고 있는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저희가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악화된 지수들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후퇴 이면에는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논문에서 발표해서 나오겠습니다만 2021년도 저희 조사, 4년 전의 조사와 그때 조사는 대선을 앞두고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밝히는 그 비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27, 보수 27, 중도 46.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이념 지형에는 변화가 없으나 그 양대 정당 두 이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양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반수 이상이 민주당과 국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호감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뭐 거의 9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로 북한의 비호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호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그 분열, 이것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회는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정서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런 그 양극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런 그 분열과 양극화는 그 주요 정책에 대한 분열, 그리고 나아가서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열도 일어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도권 정치나 제도권 제도 기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파퓰리즘이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형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게 남의 나라의 미국의 문제 혹은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토양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양극화,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당장은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가보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그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다섯 분의 발표가 있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사회의 한국의 한국 정치 전문가로서는 대표적인 세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 걸로, 그래서 두 세션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 좋은 말씀들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손열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1세션인 계엄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 위기 시작하겠습니다. 1세션의 5분 패널을 맡아주신 5분께서는 스테이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세션의 사회를 맡으신 강원택 소장님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5개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 오늘은 다뤄지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더 이론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혹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20대라든지 혹은 나이 든 세대라든지 참여자의 특성 같은 것들이 금요일 날 많이 다뤄지게 되고, 오늘은 이제 주로 좀 현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발표하시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 상당히 급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 자료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질문으로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는 우리 성혜진 박사님이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기에 대한 태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성예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원인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계엄 이후에 저희가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헌에 관한 논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개헌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도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어떻게 좀 촉발이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혁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진단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게 된,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그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있느냐, 또는 누구한테 있느냐, 또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러한 얘기에 기초해서 이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도 개혁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굉장히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대통령제를 개혁한다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는 정당 체제를 이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논의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차원인데, 이제 이것이 좀 정파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법치나 또는 뭐 견제와 균형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제도 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연구에서 어떤 정파적 태도, 뭐 정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이념 성향이라든지 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러한 이제 앞에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도 개혁 요구까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제 시민들은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뭐 대통령제 개혁이나 또는 국회 개혁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런 긍정평가는 상당히 소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70% 이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15%가 이제 채 안 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거의 60%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였지만, 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든지 또는 그 이제 계엄 이전에 있었던 뭐 야당의 그런 정치적인 공세 이것에 대한 좀 불가피한 대응이라든지 사실 이런 논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비판적으로는 대통령 개인의 권력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원인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원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계엄이 이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60%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판적인 의견도 거의 이제 50% 이상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강한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이 매우 동의한다라는 것도 과연 이 정도로 이제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갈등이 결국에는 네 5분밖에 안 남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성은 20% 정도가 이제 동의하고 있고 강한 동의는 10%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정당 지지나 또는 이제 이념 성향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이다 개념이 이게 1부터 10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점수가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경우에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이제 동의한 정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인 경우에 이게 그 수치가 잘못 입력이 되었는데 6.4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당 지지 집단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이 야당 견제. 그러니까 그 이번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견제이다,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1은 이제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고 10이 많이 동의한다라는 것인데 계엄이라는 게 이런 조치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찬성하는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쪽으로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선호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무래도 이견이 조금 더 촉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 것은 그런 원인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민주주의 만족도 또 민주주의 선호 그리고 국제 견제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국회에 대해서 견제를 받는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서 법치를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제 비상 상황에서
이런 좀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 얼마나 동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질문을 했고요. 이러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들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런 정당 지지나 이념 성향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이 원인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집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실은 뭐 국가 지금 현재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민주주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이제 지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독재를 선호한다라고 답한 경우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야당에 대해서 견제이다 이번 이제 계엄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뭐 선호 이제 무관심하다 나는 어느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계엄에 대한 정당화 조치 정당화 이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견제는 그러니까 국회의 그런 견제는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방해이다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런 좀 이제 플러스로 유의미한 경향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여기서 보자면 이런 정파적인 지지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일수록 이런 이 계엄에 대해서 좀 정당화하는 인식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에 대한 태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선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자료집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제 변경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5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에 개헌이 필요하다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제 개혁에 대해서도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에는 약한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사실 이제 4분의 1 이상에 동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절한 유지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이라서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인 경우에는 강한 권력 분산의 필요가 있다에 조금 더 많이 이제 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식 이것도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는 변경이 필요하다가 거의 8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계엄에 대한 인식도 있다 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이제 나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계엄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야당 견제였다 계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일수록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현행 유지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게 대통령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계엄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것인데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계엄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그러니까 견제였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10점인데요. 이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 경우가 88% 정도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의 결과와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서 10점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통령제 개혁은 필요가 없다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이걸 본다면 이 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는 국회 개혁이다. 근데 이제 대통령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계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인식이랑 정파적 태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가 또 계엄에 관한 해석에 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자면 이 정파적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제도 개혁 논리랑 이제 결합이 된다면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제도에 대한 결함 자체에 이제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정파적으로 이 문제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숭실대학교 우리 박범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박범섭입니다. 12월 기말고사 다 지났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왜 이렇게 난 채점까지 다 끝났는데 기분이 우울할까 봤더니 이 계엄의 여파가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학자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짧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네. 연구 배경을 지나가고요. 구성은 크게 4개의 이제 장으로 만들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이 그림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축을 보시면은 주요 변수에 대한 카테고리를 저희가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거가 되겠죠. 밑에 보시면 연령대별이니까 10대,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밑에 X축을 보시게 되면 바로 비상계엄에 대한 시민들의 내지는 응답자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1점은 매우 잘못했다. 그리고 5점에서는 매우 잘했다. 즉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X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와 있는 이 조이 플라이스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분포도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봉우리가 높을수록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봉우리가 두께가 얇을수록 거의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겠지만 성별에서 남자 여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계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12월이 아니라 2월 14일에 세대별로 들어갔을 때 남자 여자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연령대별은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플랫을 보시게 되면은 30대, 40대, 50대 이쪽에서는 굉장히 계엄에 대한 반대가 높아요. 근데 갈수록 맨 밑에 보세요. 70대 이상 보면은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엄 매우 잘한 일이다. 즉 연령대에 따라서 계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클리커가 네. 그럼 거주 지역으로 한번 앞으로만 돌려주시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셔야겠어요. 예. 거주 지역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일반 상식이 굉장히 부합합니다. 보셨을 때 가장 두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광주 내지는 전라도 지역이 되겠고, 두께가 얇게 나타나는 지역이 특히 이제 계엄을 잘못했다고 하는 집단에서는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육 수준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념 성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겠지만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엄이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하게 노란색으로 딱 봉우리가 솟아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보십시오. 계엄에 대한 평가가 스프레드 아웃 돼 있어요. 1점부터 5점까지 쫙 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인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중도는 이제 그 어느 지점 사이에 있을 수 있겠고요. 지지 정당을 봤을 때 국민의힘을 보시면은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계엄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강한 정부를 지지할수록 계엄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현진 박사님이 조금 읽으셨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다음 장 넘기시면요.
이렇게 네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견제를 받으면 큰일을 해내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이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 절차 무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법 절차 무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이게 이제 막 우리가 무작정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월드밸류 서베이도 들어가 있고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 다 들어가 있는 문헌인데 무엇을 측정하냐면요. 위임민주주의라는 건데 학술 용어이긴 하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위임된 권력, 이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입법부라든지 사법부가 얼마만큼 견제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찬성 정도를 묻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견제에 대한 답변인데요. 입법부 견제 심하면 위대한 일 불가능하다. 맨 위에 노란색을 보십시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보수층 지지처럼 아주 스프레드 아웃 돼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쫙 분포가 돼 있죠. 반면에 입법부 견제 심하면 위대한 일 불가능 반대하는 사람들 맨 밑에 보라색인가요? 핑크색인가요? 여기 계엄을 확실히 반대하고 있죠. 유사합니다. 밑에 보신 것처럼 국회 반대에도 무시하고 무시하고 비필요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즉 견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넘겨보시면은 기존 지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절차 무시해도 된다. 법 절차 무시해도 된다. 요거는 약간 결이 달라요. 노란색의 분포가 한번 보시면요. 물론 앞에 보신 것처럼 계엄을 찬성하는 쪽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집단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건 큰 차이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 법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계엄은 내가 그랬더라도 거기까지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 할수록 계엄을 지지할까? 그거 세 가지 물어봤죠. 민주주의가 항상 최선인가? 아니면 특정 사회엔 독재가 더 나은가? 민주주의와 독재 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는데 요거 하나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만족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옐로우층은 계엄을 확실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독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하늘색이죠. 요 색을 보시면은 쭉 계엄에 대한 찬성하는 분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맨 밑에 핑크색은 어중간한 입장인데요. 이거 다시 앞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민주주의와 독재 중 별 차이가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민주주의, 독재 상관이 없다? 이게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은데 독재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직접적인 이 뉘앙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답안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착안한다면은 사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네. 여기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의 분포가 계속 합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시면은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계엄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말하는 사람일수록 계엄을 확실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노란색을 보시면요, 저 위에 노란색에 아주 섬처럼 하나 떠 있는 게 있어요. 밑에 아래 그림에서 저거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하게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만족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찬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룹이 뭘까?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에 그러니까 계엄도 정당한 조치도 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저희가 확인을 안 했지만 저 그룹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을 때 좀 저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 이렇게 마이너스 100에서 100점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요. 넘어가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Y축이 약간 이제 복잡한데, Y축이 뭐냐면요, 오른쪽 노란색일수록 민주당을 선호하고 국민의힘을 혐오하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민주당을 혐오하고 국민의힘을 선호하는 집단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완전한 패턴이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은 민주당을 혐오하고 국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엄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 물어봤을 때,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이 국힘이냐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혐오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계엄에 대한 의식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요거는 정당에 대한 물어본 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인물에 대한 거, 윤석열에 대한 호감, 이재명에 대한 호감 내지는 비호감을 물어봤을 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1000번의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뭐
정당 지지라든지 성별이든지 학력, 소득 다 통제할 거 다 통제하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그냥 기술 통계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Y축에 보시는 게 확률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보시면요. 파란색이 급상승각이죠. 어느 상황에서 급상승하냐면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계엄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계엄을 반대하는 게 급상승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민주당에 대한 확실한 지지, 그리고 국힘에 대한 확실한 비호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확실한 반대가 나타나고, 또 재미있는 거는 초록색을 보십시오. 이거는 국힘을 확실히 선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60%는 뭐냐면요, 저기 있습니다. 계엄을 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사실 계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인물에 대한 건데 비슷한 그림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한 번 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강한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계엄을 정당한 조치로 인식하는 사람이 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 인식이 계엄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정서적 양극화가 클수록 이 계엄의 지지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 민주당에 대한 강한 혐오가 계엄을 정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강하게 혐오하는 집단들이 계엄을 정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 좀 부탁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냥 단순합니다. 정말 저분들이 달까? 이거죠. 정말 탄핵과 관련된 혹은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거의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목소리일까? 그게 이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 그거죠. 다음 페이지요. 요건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그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과 이재명의 투표한 투표 집단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봤는데, 그걸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저거는 전체적인 것들인데 보시면 계엄 선포가 매우 작을수록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재명 지지자는 1.15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자도 2.76이니까 3위 중립이니까 더 못했다는 쪽이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투표자도 계엄 선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약간 믹스트인데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5에 거의 가까운 값이니까 완전한 찬성이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지지자는 2.67이니까 조금 반대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죠. 3위 중립이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윤석열 평가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1.73이니까 10점 만점에 뭐 거의 점수가 형편없고요. 반면에 윤석열 지지자들은 5.4이니까 그래도 5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럼 윤석열 지지자들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저기 안에 얼마나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값이 작아지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저 값이 커집니다. 분산의 정도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윤석열 지지자들의 편차가 다 큽니다. 그러니까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을 분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한 그건데요. 그래서 이념을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0에서부터 10까지 자기의 이념을 물어봤습니다. 0이 가장 진보, 10이 가장 보수, 5가 중도죠. 그래서 중도는 5라고 자기를 밝힌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강성 진보, 온건 진보는 이제 0, 1, 2를 강성 진보로 했고요. 3, 4를 온건 진보, 5가 중도, 6, 7이 온건 보수, 그다음에 이제 8, 9, 10이 이제 강경 보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의 보시면 그냥 제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나눴는데도 거의 뭐 빈도가 좌우 대칭의 단봉형 분포가 나오죠. 거의 정기 분포에 가까운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것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들을 쭉 나눠봐도 중도가 절반쯤 되죠. 전체적인 지지자들이 중도가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도가 거의 절반쯤 됩니다. 46.4%, 두 지지자들만 합치게 되면 보시는 대로 50%쯤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강성은 양쪽으로 오게 되면 서로 거의 대칭적인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 거의 안 보이나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61페이지인가요? 네. 61페이지 윤석열 투표자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강성, 온건, 중도로 나눴는데요. 강성 보수는 정말 양쪽 극단에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 이재명은 0.54. 그러니까 진보의 끝에 있다고 매우 극단적 진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본인들도 8.88이니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윤석열도 8.73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식은 양극단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온건 보수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도 보수가 중요한데 중도 보수는 보시는 대로 확연하게 중앙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리도 멀지 않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거리도 대개 이제 뭐 2에서 한 6 정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합의가 될 만한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재명 지지자인데요. 이재명 지지자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강성 진보는 똑같습니다. 강성 진보는 여기도 양극단에 가 있습니다. 그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봤을 때 윤석열은 9.30입니다. 역시 또 최악의 극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1.09니까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강성 진보도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건 진보는 그 거리가 조금 더 이제 윤석열이나 국힘에 대한 강하게는 보고 있는데 좀 줄어들었고요. 중도 진보로 가게 되면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온건 진보로 되어 있는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앞 페이지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맨 바깥에 있는 게 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제일 바깥에 있습니다. 5개의 표에서 다 이 사람들이 당보다 더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하는 정치적인 이념 지향점이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 요인에 의해서 더 나빠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거의 안 보이는구나 이런 거. 지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저 위에 거 보시면 윤석열 투표 보시면 그 P가 0보다 작다고 돼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거의 다 차이가 나죠. 윤석열 투표자들은 다 차이가 나서 강성 보수는 안보 질서를 위했다고 생각하지만 중도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의 비협조와 관련해서도 중도 보수는 조금 그렇긴 하다.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긴 하지만 차이는 굉장히 크고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있다면 조그만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이분들 생각이고요. 호감도는 보시는 대로 윤석열 호감도가 34.87입니다. 중도 보수가. 100점 만점에 34점이면 이거는 낙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투표했던 사람들이지만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낮은 거죠. 반면에 강성 보수는 78이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말할 거면 다 제일 낮고요. 반면에 이재명 투표자들은 이제 사안 자체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큰 차이는 없는데 흥미로운 건 이제 야당의 비협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 진보는 그나마 조금 동조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 진보는 이재명을 76점을 줬는데 중도 진보는 50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내에서도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성 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윤석열의 이념 중도, 그다음에 이념 온건 보수는 어떤 차이냐 이런 건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이 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이 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그것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다음 페이지. 이재명 관련된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념 중도의 호감도는 아까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도 이념 중도 중에서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두 개로 쪼개져서 막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고 한쪽은 무조건 탄핵시키자 한쪽은 탄핵 반대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왜 조용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뭘 움직이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political efficacy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대로 윤석열 투표자들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이게 약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안다 하는 것도 뭐 흥미롭게도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다 똑같이 나왔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알아? 뭐 이런 거거나 내가 움직여봐야 뭐 되겠어? 이런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인 정치 참여와 관련된 걸 물어봤는데 정치 참여한 적이 있느냐, 뭐 혹은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했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을 물어봤는데요. 저기 보시는 대로 첫 번째 거는 탄핵 촉구 집회니까 진보 쪽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진보 쪽에 보시면 중도 진보가 제일 낮습니다, 그죠? 참여와 관련된 게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탄핵 반대 집회는 보수 쪽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중도 보수가 역시 제일 낮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전체 6개 집단 중에서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은 정치적인 색깔은 다르게 갖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낮고 또 정치 참여에 대한 것도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중도층의 비율이 높은데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보도되고 있거나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왜곡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수인데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논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윤석열 지도가 51%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중도층은. 보수십니까, 진보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놓고도 일단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받게 되냐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집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르지 않고 그게 걸러질 수가 없잖아요. 뭐 너는 뭐 온건이냐, 뭐 강성이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극적이어서 참여를 거부하는 중도나 온건 집단 대신에 참여에 적극적인 강경한 이들의 견해가 지금 과대대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소수에 의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중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